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랑 연결되는데 예. 책에서 종잣돈을 1년 이상 모으지 마라 네. 라는 얘기도 제가 읽으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꼭 들려줘야겠다 예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. 1,500만 원으로도 지금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쵸. 1년 이상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예. 그 외에 이제 장점들이 있잖아요. 예.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. 예, 저는 종잣돈에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책에 쓴 거는 1년 이상 모으지 말아야 된다. 네. 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상으로 모으게 되면은 이게 종잣돈이 아니라 그냥 뭐 절약이나 저축으로 끝나게 맞아요.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자 하고자 했던 의지랑 뭐 목표 같은 게 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잣돈으로 자꾸 투자를 미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주변에서 네.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에 자기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.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다. 그거를 바짝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을 그 1년 동안에 바짝 공부를 하는 거죠. 맞아요. 네,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공부도 1년 이상 오래 하면은 점점 안 보이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론들이 많아질수록 겁쟁이가 되는 맞아요. 예, 네.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든 돈 모으는 거든 1년이 안 넘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년 동안 모아봤자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한 4천 정도인 것 같은데 열심히 모아서 반 정도 모아서 뭐 2천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할 수는 있죠. 예. 뭐 주식 당연히 할 수 있고 네. 부동산도 뭐 지방으로 가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종잣돈은 네. 1년 동안 네. 바짝 모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네. 좋다고 맞아요.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길어지면 진짜 네. 그냥 공부만 하게 돼. 네. 정말 그냥 겁만 적응으로 네. 공부만 하게 되고 네. 시작을 안 하면 네. 더 겁이 더 많아지고 걱정만 많아지고 근데 네. 막상 해보면 아까 같이 네. 1,500이든 2,000이든 투자하고 그 월세 통장이 생기잖아요. 네. 월세 50만 원 받아서 이자 30만 원 내고 매달 20만 원씩 남아.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그쵸.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. 공부도 더 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죠. 공부를 해도 더 효율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 사실 와이프를 그걸로 설득했어요. 와이프가 원래는 정말 안전주의자라서 뭐 투자도 네.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샀어요. 그래가지고 월세를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가게 했죠. 그걸 네. 딱 느끼니까 네. 매달 자기가 이제 생기는 걸 보는 거죠. 그래서 그거 다 마음대로 써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그걸 느끼니까 이제 본인도 이게 뭐 되는 거네라고 느끼고 그때부터는 뭐 당연히 반대를 안 하고 화이팅을 해주더라고요. 언제 또 해? 다음 거 언제 또 해?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때는 다음 내 차례야. 네. 그러면 이제 네.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돈 벌려면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.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편견 이런 것도 되게 이게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을 정말 네. 몸소 느낀 거를 여기다 다 토해냈구나 그게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보다 자산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예, 우리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이 다 자산 아니면은 부채잖아요. 네, 둘 중에 하나. 네. 그래서 그거를 재테크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산은 뭐 나한테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해주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가격이 올 수 있는 것들이겠죠. 그래서 뭐 아파트나 뭐 주식 이런 게 있겠고, 부채는 나한테서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는, 그리고 가격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. 뭐 옷이나 자동차 뭐 이런 게 있겠고요. 그래서 결국은 자산을 사는 게 투자인 거고, 부채를 사는 건 소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, 결국 자산을 사면 살수록 부자가 될 수 있고, 부채는 사면 살수록 이제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욕이나 무료욕 이런 것도 자산을 사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게 공감됐어요. 네. 그거를 사본 사람은 느끼거든요. 그죠. 이게 이 뇌가 뭔가를 살 때 이게 자산인지 부채까지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를 사면 그냥
해소가 돼버리는. 예. 그래서 진짜 말해줘도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못 느끼는 그쵸.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쾌감이 들 때도 맞아요. 있죠. 자산을 살 때가. 그래서 뭔가 살 때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한 번씩 생각해보는 습관만 가져도 미래가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부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일단 돈을 벌려면 부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좀 간절함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주변을 봐도 결국 그 솔직하거나 아니면 간절한 순서대로 부자가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자기는 돈돈거리면서 살지 않겠다, 뭐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돈을 원하면 그게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저도 뭐 투자 초기에는 그런 돈에 대한 욕망을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속으로는 되게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좀 티가 안 났으면 하는.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다 그렇죠. 필요하지. 네. 그래서 뭐 그때는 출퇴근할 때도 지하철에서 이런 재테크 책 보는 걸 좀 부끄러웠어요. 그래서 약간 표지가 안 보이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네. 예, 몰래 보거나 그랬는데,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약간 저를 좀 주춤주춤하게 했던 것 같고, 결국은 그 부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간절하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분야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이거는 이제 완전 초보는 아니고 하나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맛본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인데,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. 근데 돈을 좀 벌었어요. 그런데 잠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거예요. 근데 옆에 있던 주식이나 코인이 막 오르고 있어요. 그러면 부동산에서 그 어떤 자신감으로 그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가 있죠. 힘들게 번 거 다 또 그쵸. 까먹게 되죠. 그게 사실 제 얘기기도 한데요. 네. 제가 사실 코인에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. 네. 그 2017년 말에 너도 나도 막 가지야를 외칠 때 정신 차려보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뭐 한 달 뒤에 이제 폭락을 했죠.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올해에도 제가 이제 한때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 귀에 이제 연 수익률 20%의 자산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. 네. 그게 바로 루나 코인이었죠. 그때 다행히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결국 안 했어요. 천만 다행이었죠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얻은 결론은 그냥 자기가 주력을 하던 투자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뭔가 혹할 만한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. 봅니다. 예, 그거는 그것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예, 그만큼 노력과 공부를 그렇죠. 해서 그 자기 분야였으면은 충분히 그걸로도 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던 분야께 맞아요. 들려오면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버리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공동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제 요즘엔 분위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이제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투자 스터디, 부동산 투자 스터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원래 투자가 좀 외로운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거나 뭐 공부하는 건 되게 좋다고 봐요. 근데 일부 스터디에서는 이제 투자금이 부족한 이 불인이들이 모여서 막 공동 투자를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우량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뭐 일단 팔 때, 살 때 뭐 다 같이 그냥 파이팅하고 사는데 이제 팔 때쯤 되면은 팔고 싶은 사람 뭐 더 갖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막 멱살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 때도 이게 투자금이 n분의 1이 되듯이 이 책임감도 뭔가 n분의 1이 돼서 그 물건에 대한 검토도 뭐 하겠지 저쪽에서 그러면서 그냥 물건 선정부터 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동 투자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 읽은 거 중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되게 와닿았거든요. 자본주의 얘기랑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본주의 일단 자본주의에서 일단 꼭 알아야 될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. 하나는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로 돌아간다 결국.
그 자본주의 정의를 보면은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팔고 네. 누군가에게 팔고 그 이윤을 갖는 이런 거잖아요. 간단히 말하면. 그래서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둘로만 나뉘어지는데 보통 이제 저희 직장인들은 다 소비자라고 봐요. 왜냐하면 직장에서 뭐 뭔가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긴 하지만 그건 결국 회사가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만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다 소비자고 생산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. 말 그대로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면 제일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산자의 발에 이렇게 얹히기만 해도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도 집을 소비하는 이런 임차인보다는 집을 제공하는 임대인이 되는 게 훨씬 나은 거고 유리한 거죠. 예. 그다음에 뭐 이런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.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블로그를 생산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소비하는 것보다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생산자의 편에 좀 쓰는 것 자체만 해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산을 사는 게 자산을 보유하는 게 결국 생산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거고 그냥 부채만 사는 거는 그냥 소비자에 머물러 있게 되는. 어떻게 보면 그게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 자본의 흐름을 그러니까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메시지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진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나오는 재테크 서적들은 결국 거기에 기반을 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념을 너무 잘 설명해줬죠 거기서.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생산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뭐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뭐 공산주의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. 근데 결국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. 근데 월급도 그에 마찬가지로 오르면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걸 제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책에도 썼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 세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. 먼저 사업가,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. 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기 물건의 가격이나 뭐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죠. 그러면서 당연히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전문가가 되려면 시험을 보고 자격을 따야 되는데 그런 취득 인원을 뭐 제한한다거나 전공 인원을 제한해서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죠. 월급이 올라갈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이제 뭐 더 고도화돼서 4차 산업화 될수록 결국 소수의 정말 고임금자 말고는 다 점점 다수의 저임금자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커녕 점점 어쨌든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뭐 사업가가 되기에는 좀 위험하고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게 자산을 이렇게 가진 직장인이 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결국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들이 다 맨날 뭐 건물주 되고 싶다 뭐 얘기하고 나도 맨날 뭐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면 하는 게 목적이 이게 같은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현금 흐름으로 그냥 해결이 되니까 그럼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. 그렇죠.